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 기어이 50이 되었다. 지혜로울 줄 알았다. 탯줄을 끊고 반백년을 살면 웬만한 시련에도 눈 한번 감아낼 강인함이 생길 줄 알았다. 이를 구사하고 사랑을 알고 살 곳을 정하고 후세를 만나는 고된 시기를 넘었으니 미끈하고 노련해질 거라고도 생각했다. 정치, 경제에 대한 독해력이 생길 줄 알았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경쟁의 늪에서 벗어나 안정과 번영의 강가를 걷고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웬걸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고 삶은 여전히 치열하고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세상의 변화는 어찌나 빠른지 눈 돌아갈 지경인데 은퇴를, 노후를 준비하라고 세상은 재촉해 댄다. 재력, 명예, 권력, 그 어느 것 하나 쥔 것 없는데 자식은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났고 부모님은 자그맣고 시든 모습으로 서 계신다. 이 악물고 열심히 살면 완성된 삶이 보장될 거라 믿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면 그동안 뭐 하며 살았냐고 무능력자 취급받을까 그 또한 두렵다. 영그럽던 몸은 퍽퍽해졌고 몸의 기관들도 앞다투어 이상 신호를 보낸다. 살은 늘어지고 뼈는 휘고 이유 없이 아프고 서럽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주춤하게 된다. 그래, 먹고 사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게다. 100세를 산 것도 이순 고의를 넘은 것도 아닌데 나이를 꺼내놓자니 젖비린내 난다는 소리 들을까 걱정스럽지만 뜻하지 않은 병을 앓으며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고 사춘기 청소년처럼 나에 대한 성찰도 사는 것에 대한 고민도 생겼다. 무엇보다 더럭 노후에 대한 걱정이 물밀듯 밀려왔다. 기어이 50.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55세를 중년의 시작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노년은 62세부터. 그러니 중년이라고 해야 고작 7년.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3세이니 노년은 무려 20년이 넘는 셈이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30대, 40대를 지나 이제 겨우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겨우 7년 동안 남은 20년, 아니 그보다 더 길지도 모를 세월을 준비해야 한다니 숨이 찰 수밖에. 적당히 여유롭고 적당히 건강한 이 중년과 함께하는 방법도 모르겠는데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오는 노년은 또 어찌 맞이해야 할지 난감하다. 하지만 지금 뭔가를 채워넣지 않으면 앞으로는 할 일 없이 나이덕 입고 살 궁리만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난다. 자칫하면 살아온 날만큼 더 살아야 하는 이 아찔한 숙제를 미루다 덜컥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날이 올까봐 지금이라도 마음속의 근심을 꺼내 놓을까 한다. 인생 전반의 열쇠였던 전적은 과감히 잊고 어지러운 마음들을 모아 새로이 작전을 짜야겠다. 자꾸 나를 불러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운동 경기의 전반과 후반 사이에는 쉬는 시간, 하프타임이 있다. 어떤 이는 전반의 전적에 집착하며 탄식의 시간을 보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곧 펼쳐질 후반전에서 역전을 기록할 작전 타임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똑같은 시간 앞에서 누구는 지혜를 얻어 나아가고 누구는 후회와 탄식, 탐욕의 굴레에 머물겠지. 영광스럽게 결승점을 통과할지
누추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중간에서 쓰러질지 잠시 멈춰서서 방향을 잡아보려 한다. 어느덧 내 나이 50. 지금은 작전 타임 중이다. 책, 진짜 권력의 길. 넓이와 영감, 적합성을 얻는 나만의 습관은 바로 책방 앞문으로 들어가 뒷문으로 통과하기이다.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 음악, 역사, 요리, 외국어, 참고서, 잡지 등 서가에 놓인 책들의 이미지를 후루룩 국수 넘기듯 통과시킨다. 그중 눈길을 끄는 책 앞에서 조금 더 머물다가 마트로 향한다. 먹을 것을 사기 전에 책방을 관통하고 나면 일주일을 살기 전 주말이나 교회나 성당, 절에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불공을 드리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 사실 책방을 아이쇼핑하듯 들락거리는 이유는 불안 때문이다. 남들은 뛰어가는데 나만 뒤처져 있나? 나만 너무 무식한가? 나만 너무 메말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 늘 나를 괴롭혔다. 책방에 들어서는 순간 불안은 눈이 녹듯 사라진다. 수많은 책에 박힌 글들이 알알이 날아와 머릿속으로 저장되는 것 같은 느낌. 단순하고 무식하게 살고 있는 일상이 희석되면서 알 수 없는 흥분이 차오른다. 뇌가 예뻐지고 환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런데 이런 알 수 없는 느낌이 허상만은 아니라고 한다. 물리적으로 책과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지적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읽었다. 호주와 미국의 연구진은 책이 읽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통념을 깨고 그 존재만으로도 학업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책이 많은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언어, 수학,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진짜로 책 속의 문자나 종이의 향기가 어떤 마술을 부리는 건 아닐까? 그러니 책방 앞문으로 들어가 뒷문으로 통과하기는 나름 이유 있는 행동인 셈이다. 물론 지루함을 견딜 수 없는,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책이 많지만 그래서 아직 책 읽는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 또한 바쁜 시절 책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술과 남에 대한 험담에 의존하던 나쁜 습성 때문임을 깨닫고 반성 중이다. 사실 책이 지루하고 무시무시한 이유는 책은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영어 공부한다고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을 펼쳤을 때의 불편함이라고 할까. 영어 사전이 없으면 한 문장을, 한 페이지를 넘어가지 못했던 그 답답함이란 결국 던져버리고 성문 종합 영어를 다시 펼쳤던 것처럼 어려운 책은 두세 장을 넘기기 힘들다. 진짜 공부는 무지를 발견할 때 시작된다는데 그 고비를 넘는 도전보다는 포기를 선택하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사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얻게 된 것은 모두 책 때문이다. 노예제가 폐지되고 여성의 참정권이 생기고 인류가 각종 질병에서 해방되고 과학의 발전으로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책의 힘이다. 소수가 독점하던 지식이 책을 통해 비로소 대중에게 허락되었고 대중의 지적 능력을 높이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러니 역사가 쌓일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삶에 두꺼운 결이 생길수록 역사, 철학, 과학, 심리를 다룬 책들이 복잡해지고 두꺼워지는 건 당연한 일. 어려운 책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발전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이기도 하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드니까 말이다. 다행인 것은
요즘 각종 매체에 어려운 책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이해를 돕는 선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책을 추천하고 작가의 집필 의도를 소개하고 주요 문장을 뽑아주는 프로그램 서너 개가 눈에 들어온다. 유명 작가들이 대학가 서점, 동네 책방을 찾아 북토크를 여는 걸 보면 당장이라도 서점에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어려운 책은 자세히 설명해주고 읽었던 책은 먼 기억을 소환해주니 현학에 대한 허세가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사실 현학적 허세는 꼰대가 되지 않을 필요 충분 조건이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세상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미래는 어떻게 변하는지, 과거의 왜곡은 왜 생겨났는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지는 순간이야말로 나이만 많은 부자가 되는 순간이니까. 남들도 다 아는 소리를 반복하면 꼰대이고 같은 이야기도 다양한 근거와 배경 지식을 버무리면 지혜가 된다. 진짜 권력이 된다. 건강한 사회는 읽는 책만큼의 값을 받는 사회일 것이다. 나이가 들어 누구는 노인이 되고 누구는 좋은 어른이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느라 마음이 뜨거운 외골수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책들을 한 뼘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나이 먹는 첫 번째 준비물이 되겠다. 사는 일은 코미디, 멜로, SF, 신파, 공포 등 모든 장르가 생중계되는 일이니 어느 한 분야만 고집할 게 아니라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사실 요즘 고민은 책 내용의 어려움이 아니라 신선함 때문이다. 수십 쪽이 넘어가서야 묘한 기시감이 느껴지고 이내 깨닫는다. 아, 이 책은 내가 읽었던 책이로구나. 죽어라 외우기 싫었던 영어 단어는 까먹지 않는데 감명 깊게 읽었던 책 내용은 왜 까먹는 건지, 입을 뒤집어 쓰고 초롱초롱한 마음으로 읽었던 톰 소여의 모험이나 플랜더스의 개, 이와 같은 명작 동화도 처음 보는 책 같으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모든 책이 읽을 때마다 새로우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비록 망각의 신이 너무 자주 찾아와 매번 도돌이표를 찍어야 할지라도 진짜 권력의 길로 나서는데 망설임이 없어야겠다. 유머, 망각의 한수. 영화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에서 해리슨 포드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찰나의 시간에도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같은 편과 티격태격 말싸움을 했다. 관객의 심장은 쪼그라드는데 세상 그렇게 느긋할 수가 없다. 이후에 나온 드라마 전격 제트작전이나 레밍턴 스틸, V, 맥가이버, 블루문 특급 주인공들도 뒤질세라 무엇이든 만들었고 누구든 물리쳤으며 어떻게든 여유로웠다. 그들은 언제나 심각하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유머를 챙겼다. 그래서 어릴 때는 생각했다. 우리는 늘 지나치게 진지한데 영화 속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여유롭구나. 저것이 선진국의 여유인가? 그러고 보니 기억나는 회사 동료가 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누가 봐도 언제 봐도 바빴다. 반면 윤 부장은 누가 봐도 언제 봐도 한가했다. 업무 협조 때문에 연락을 하면 놀고 있지, 일 좀 줘봐 라고 했다. 언제 밥이나 먹자고 하면 아, 언제가 대체 언제야, 오늘 먹지 뭐,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라며 노래까지 불러댔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료들은 생각보다 성과를 내지 못했고 윤 부장은 새로운 일들에서 연이어 성과를 냈다.
알뜰히 일을 챙기면서도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라며 유행가를 불러젖히는 그 여유에 동료들은 눈을 흘겼고 후배들은 두 손 모아 팬이 되었던 것 같다. 오늘 심 상무한테 한 소리 들었다면서 괜찮아? 뭐가 맨날 그렇게 즐거워? 아, 말 꺼내지 마. 안 보여? 나 지금 열심히 있는 중이야. 건드리지 마. 이 기분 집에까지 들고 가면 와이프한테 쫓겨나. 그러고는 아침에 한 소리 늘어놓은 심상무의 보람도 없이 식당을 나설 때는 이미 다 잊은 사람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혹시 유년 시절을 미쿡에서 보냈나 싶을 정도였다. 그를 보지 못한 지도 벌써 6년 남짓. 간혹 들려오는 그의 SNS에는 정치적 의견을 훤히 드러내는 다른 동료들과 달리 고전에서부터 현재 유행하는 노래, 영화, 드라마, 콘서트에 대한 감상과 추천의 글이 담겨 있다. 비틀고 꼬고 엮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터트려버리는 특유의 화법으로 말이다. 어쩔 수 없지 뭐. 이해하자. 뭐가 어쩔 수 없어. 뭘 이해해. 이게 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 이만한 일에 무슨 화를 그렇게 내. 화내고 걱정한다고 달라지나? 결혼 초 부부의 대화는 대략 이랬다. 사방 악귀가 맞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는 아내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모양새가 비슷하면 다 같은 것이라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되레 노래를 하거나 기타를 쳐 아내의 화를 돋우었다. 남편은 쉽게 잊는 편이었고 아내는 무엇이든 기억했다. 그렇게 양쪽 끝에서 대치하던 무거움과 가벼움은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며 서로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고, 지금의 아내는 큰 고민 없이 뭐 별 수 없지, 그냥 그렇다고 치자 라고 말한다. 지금의 나는 물리적으로는 무거워졌지만 심리적으로는 한결 가벼워졌다. 가벼움이 무거움을 이겼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너무 사소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남은 4%만이 오로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니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문제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앞으로의 시간은 비교적 무탈했던 이전의 삶과 달리 돈, 건강, 인간관계 등 불행에 노출되는 범위나 위험도가 한층 증가할 것이다.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돈이 필요해질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병마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밟고 서 있는 곳이 사실 불행의 지뢰밭일지 누가 알겠는가. 진짜 배기 걱정이 시작될 시기다. 그렇다고 우두커니 서서 비극만 찍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차라리 노래하고 기타라도 치는 것이 낫겠다. 혹시 아는가? 솜씨 좋은 기타 소리에 누군가 구주의 손길을 내밀어 줄지. 무거움을 이긴 가벼움은 웬만한 불행의 씨앗 정도는 삼켜낼 것이니.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해 바이러스, 세균과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실제 불행한 상황이 오면 마음의 면역 체계가 작동해 예상 외로 역경에서 빨리 벗어납니다. 늦은 밤 TV 채널을 돌리는데 누군가 미국의 심리학자인 데니얼 길버트 씨와 티모시 윌슨의 정서 예측 이론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실제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이 시련을 예측하는 사람보다는 덜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실현한 이들은 그 사람 원래 별로였어. 이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일 거야. 같은
비난과 위로 혹은 종교에 의지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불행을 미리 걱정하는 경우 실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작동하게 될 면역 활동을 모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을 과대 예측하게 됩니다. 그랬던 것 같다. 신경외과 병동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는 병원 24시나 인간 극장의 장면처럼 중증 환자나 뜻하지 않은 장애를 얻게 된 이들이 입원해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과 달리 불행의 연속만은 아니었다. 별반 다를 것 없이 먹고 자고 말하며 웃었다. 땅으로 꺼질 것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은 가끔 병문안 오는, 그것도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 뿐이었다. 불행을 극복할 힘 정도는 신께서 빵빵하게 불어넣어 이 땅으로 보내신 게 틀림없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은 그저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철학자 니체도 망각이 없다면 행복도 명랑함도 희망도 자부심도 현재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기억하는 것은 좋지만 망각은 더 좋은 것이다. 불행의 징조가 소나기처럼 찾아올 때 차라리 인디아나 존스 박사처럼 한쪽 입꼬리를 쓱 올리고 웃어버리거나 아메리칸 스타일로 어깨 한번 으쓱하는 건 어떨까? 그러다 보면 버리거나 잊거나 그래서 가벼워질 테니. 이런,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겠다. 요즘은 가족의 생일도 헷갈리고 매번 보물찾기처럼 물건 찾으러 다녀야 하고 어제 일인지 한 달 전 일인지 오락가락하니 말이다. 걱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것이 걱정인데 이제껏 괜한 걱정했다.